안녕하세요. 모바일 포켓 매거진의 봉화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미국에서 한 10일 동안 제가 공유 경제 플랫폼을 이용을 해보고 와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카풀 서비스와 공유 전동 킥보드 위주로 이용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대한민국에서는 카카오 카풀이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문화로 자리잡아버린 카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시죠.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공유경제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카풀 하니까 공유경제가 그냥 단순히 허가 없이 집이며 자동차며 다 빌려주고 돈을 버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정말 단순하게 보면은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본 개념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공유경제란 기본적으로 이미 쓰고 있는 재화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맞습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아나바다 운동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다른 점은 재화를 누군가 주체적으로 소유하면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미 내가 가진 게 있다면 남에게 빌려줌으로써 수익까지 창출하자 이런 소리죠.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건의 총량이 줄어드니까 불필요하게 생산되는 재화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드니까 모두가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서 환경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뢰와 믿음이 기반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공유경제의 큰 틀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여행 간다고 하면 대부분은 렌터카 이용하시겠지만 모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운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결국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택시 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진짜 비싸다는 거 말이죠. 몇 분 탄 것 같지도 않은데 눈 깜짝하면 3만원은 그냥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서비스가 바로 카풀 서비스죠. 일반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공유경제 개념의 카풀 서비스가 시작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우버, 리프트 등이 있죠. 가격이 일반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데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예약과 결제가 가능해서 관광객들은 거의 무조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봐도 길가에 서 있는 일반 차량에 리프트, 우버 마크가 붙어있는 모습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을 한다거나 가족과 이용해야 할 때는 개인 차량으로 이용을 하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때는 딱 기계를 켜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코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다가 앱으로 모든 게 가능하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말하고 듣는 것보다는 앱을 보면서 누르는 게 더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 우버와 리프트 없이는 미국 여행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택시보다 저렴하다. 정말 최고의 장점이죠. 한국에 와서 정리해보니까 리프트와 우버를 합쳐서 한 12번 정도 카풀 서비스를 이용했더라고요. 단순히 사용자로서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편했습니다. 차량의 외형이 택시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만 제외하면 사실상 콜택시와 다를 바가 없었고 차량 내부의 상태는 복불복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만나본 12대는 모두 깨끗했습니다. 운행하시는 분들의 친절함 같은 것도 워낙 편차가 클 테니까 따로 언급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선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캐리어 같은 것을 직접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트렁크의 기스를 우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총 비용 중 팁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달러에서 몇십 달러까지 자유롭게 지급할 수가 있고 모든 결제는 차량에서 내린 후에 발송되는 메일을 통해서 사용자가 팁을 결정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친절함이나 내부 청결도가 조금 높았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점만 있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공유 서비스는 택시처럼 지나가는 차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조건 앱을 이용해서 예약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픽업 장소를 내 맘대로 정할 수 있긴 한데 이것으로 인한 혼잡이 우려되는 장소는 아무데서나 픽업을 할 수 없도록 앱 자체에서 막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대로나 광화문 사거리에서 종로로 가는 길 이런 큰 도로에서는 픽업을 신청하려고 해도 지정된 장소가 딱 있어서 그 포인트로 가지 않으면 콜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경이 생각보다 넓어서 꽤 먼 거리를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콜을 불렀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누구냐 너? 장난이고요. 왜 안 오냐? 어디 있냐? 이런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서 5분이 지나게 되면 운행기사의 재량으로 콜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콜을 잡은 사람이 그 장소에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5의 페널티 수수료가 기사에게 자동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노려서 고의적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기사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어가 어눌한 사람들이 그 타겟이 되겠죠. 저도 한번 당했는데요. 정말 짜증나긴 합니다. 그래도 고객센터에 채팅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말해주면 결제되는 $5를 추후 거래 시 환불해줍니다. 이 고객센터도 실제 사람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가 답변하고 해결해주니까 처리는 바로바로 되는 편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자로서 느낀 점은 이 정도였던 것 같네요. 결국 공유경제와 대중교통은 미래로 갈수록 점점 많은 접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2019년 현재 O2O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발전은 한계가 있는데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환경 문제는 코앞까지 다가와 있으며 온라인이 우리 주변을 완전히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강제로 막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밀물처럼 서서히 흘러들어오는 세계의 흐름을 사람이 계속해서 막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겠죠. 2017년 실제로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도 택시와 우버의 갈등을 접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기사를 접해보신다면 참고가 되실 것 같네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면 분명히 좋은 방향이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2019년 이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을 점령할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용 후기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과 본질적인 이야기는 이번 영상에 전부 다뤘으니까 좀 더 가볍고 재미있게 이야기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죠. 끝!